하늘처럼 섬기는 당원 중심, 당원 주권 정당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 후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입니다. 자, 민주당 당대표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당원 중심, 당원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뵀는데. 네. 네. 이 두 번째 당대표 출마로 인터뷰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당대표 초기에 그럴 일 없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우리 둘은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었죠. 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두 번째 도전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 질문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당대표 왜 굳이 두 번 하려고 하느냐. 이게 설득이 돼야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정청래가 굳이 당대표를 두 번 연속으로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은 김인석 후보도 하고 있지만 김인석 후보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첫 번째 묻게 돼 있는 거예요. 왜 다시 해야 되는 겁니까?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우리의 목표고 또 시대 정신이라면 이재명 정부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 핵심 코어 지지층, 전통 지지층이 잘 뭉쳐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이 전통 핵심 코어 지지층을 한 군데로 묶어 세우려면 한 뿌리 정신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그 적임자는 정청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그 됐습니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또는 뭐 핵심 지지층을 표현할 수 있고 네. 전통 지지층을 표현할 수 있는데 저도 그 층이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흔들린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여러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개혁하면 지지율도 올랐는데 개혁에 실패를 하면 많은 부분 혼란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개혁 하나를 놓고 보면 검찰 개혁은 오랜 민주당 당원들의 수건이었고 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하는 하나의 징표, 깃발 같은 건데 이런 것이 좀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당원들 사이에서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다운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을 계속 지켜온 정청래가 좀 부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 말은 첫 번째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이유는 개혁이 미진해서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 전부는 아닌데 네. 그 일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사실은 한 뿌리 공동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뿌리를 자르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문조 털레유 이것이 그리 심각한 문제일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부에서.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면 전통적인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우리 전통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그런 것이 주류가 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아마 많은 당원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막고 코어 지지층을 붙들 적임자가 왜 본인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또 제가 10년 전에 2016년에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실제로 민주당 깃발을 지키고 총선 승리의 제물이 되겠다며 백의종군 선언하고 덕헌 유세단 이끌면서 지원 유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저도 짙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만 우리 민주당 전통적인 당원들한테는 그것이 좀
아로새겨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저의 20년간의 민주당원의 생활이 함께 동고동락 해왔던 민주당원들의 생각일 것이고 저 자체가 핵심 코어 지지층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가장 심리적으로 일체감 연대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데 본인이 코어 지지층에서 그 정서를 잘 이해하고 네, 코어 지지층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뭐 그래줬으면 고맙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 코어 지지층이 흔들리는 걸 보고 아 이거 흔들리면 총선 대선도 어렵다.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겠다. 내가 적임자다. 이렇게 예. 스스로에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굳이 제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냥 편의상 말씀드리면 집토끼를 튼튼하게 한 대 묶어 세워야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예를 들면 민주당을 지지 않았던 분들을 잡는 그릇이 깨져버리면 실제로 사상 누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통적인 핵심 코어 지지층을 튼튼하게 묶어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일이 아닐까? 그 역할은 정청래가 그래도 적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민석, 송영길 두 분은 그게 안 돼요? 뭐 제가 제 입으로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지지를 하겠죠. 근데 본인은 본인이 그 가장 적임자로 생각한다 그 일에.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대선 출마 생각 없다. 대선 기획자가 되겠다. 대선 기획자가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1년간 당대표를 하면서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것이 무슨 일만 하면 연임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6.3 지방선거 때 당대표로서 지원 유세 나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론 카메라들이 다 가고 그 지역이 집중 조명되고 그 후보도 부각되고 그런데 연임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단 말이죠. 말도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2년간 또 당대표가 되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대선 나가려고 그러지 대선 행보지 대선 빌드업이지 이런 공격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것을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배운 겁니까? 일기 때. 네, 그렇습니다. 통해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요 선언을 하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니 내가 무슨 대선 후보도 아니고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국민들도 생각 안 하는데 아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니냐 뜬금없다.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당 대표가 되는 순간 그 선상에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대선 출마 생각이 없다면 미리 선언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10년 전에 컷오프가 됐을 때 저희 아파트 1층 농구장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많이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많은 고민과 생각 끝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일종의 제가 대선 후보들의 플랫폼 그리고 당대표로서 그분들을 키워내고 그분들의 경쟁력을 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대선 주자라는 뜻이 전혀 없다. 네. 국민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네. 본인이 본인 스스로 네. 평가했을 때 네. 나는 대선 후보는 아니다. 네. 그래서 나는 다른 대선 후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이 되겠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사회 보는 겁니다. 사람들 띄워주는 거, 장점을 부각시켜주는 것. 네. 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제 본인 기자회견 한 걸 베이스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본인 책임 얘기하는 대목에서 조국 당과 합당 실패 얘기했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서울 탈환 실패 얘기하셨는데 우선 조국 당 합당 제안은 왜 실패했습니까? 저는 합당을 제안했고 합당을 추진하고 싶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그래서 실패를 한 거죠. 본인 책임은 없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전격적으로 좀 거칠게 합당 제안을 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비슷한 얘기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과정상에서의 부족함이 있었다. 그것은 제 책임이다. 그런데 저는 합당을 해야 6.3 지방선거 때 단일 대우로 선거를 치를 수 있고 그것이 승리의 열쇠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당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당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최종 책임은 당대표한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거칠었다. 근데 이제 거칠었다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안 되는데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 전 정무수석, 홍익표 정무수석이 밝혔듯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다. 합당은 통합연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반대가 있을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그런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저는 사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나 홍익표 수석이 대통령의 지론이다. 그러면 저는 정리될 줄 알았어요. 좀 이러저런 시끄러운 소리는 있었겠지만 본인이 이제 거칠게 했다는 건 인정하는데 네네. 그렇게 우당탕 시작되긴 했지만 네. 그런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지는 몰랐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측 못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강력한 반대가 있을 줄은 제가 예측을 하지 못한. 왜 그렇게 강력한 반대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모든 걸 떠나서 보통 뭐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외부의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뭐 대선 주자가 있거나 뭐 하거나 그러면 보통의 경우는 당으로 끌어들여서 당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식이고 문법이었거든요. 여의도의 문법이죠 보통은. 그런데 보통 예를 들면 뉴 이재명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 안 했던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의원을 확장하자고 하면서 정작 그럴 가능성이 더 있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모순이고 저는 사실상 지금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하셨어요. 전당원 투표를 못했다는 게 아쉽다. 왜 그걸 못하셨어요? 전당원 투표를 하게 되면 당원들이 합당에 찬성을 많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그럴 분들, 가능성이 높았죠.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로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반대의 명분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좀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데 당 대표 권한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왜 못했습니까? 제가 힘이 부족했겠죠. 저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진 당 대표의 힘만으로는 돌파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반대 여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당내. 네. 그러니까 합당을 하자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당원 투표나 합당을 더 무리하게 추진했을 때 강력한 또 저항과 반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 당의 분란이 판단이 걱정됐다. 들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했었어야 합니까? 지금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본인의 책임이죠. 못한 것은 결국.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럼 어때요? 만약에 다시 연임하게 된다면 이 합당 문제는 어떤 형식을 취할 겁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 승리, 대선 승리, 정권 재창출이 우리의 목표이고 시대 정신이라면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그리고 좀 더 플러스 알파를 키우는 것. 그러면 국민의힘을 반대하는 많은 세력과 뭐 당까지 포함해서 합치는 것이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한 번 더 하면 잘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흡수 통합의 방식을 얘기하던데 네. 구체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놓고 어떤 통합의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는 방법을 선택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다르고 아다르거든요. 같이 합치자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악수를 하자면서 너는 무릎 꿇고 악수해.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흡수통합의 형식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합치자고 할 때는 상대방의 기분을 좀 상하게 하는 이런 좀 가급적인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김민석 후보 흡수 통합이라면 정청래 후보는 당대당 통합이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를 됩니까?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것 또한 민주당 당원들이나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합당에 대한 일단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원들에게 먼저 물어봐야 된다. 조국당과의 합당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그 물어보는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는 바로 이 대목 합당 추진이야말로 정청래 자기 정치였다 이렇게 지목했거든요.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하기 전에 정청래가 조국이라는 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경쟁자를 당으로 끌어들이기 싫어서 합당에 소극적이다라는 또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 진영 내에 비판이 있었어요. 그 전에 합당이 왜 안 되느냐라고 네. 했을 때는 그런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합당 제안을 하니까 또 정청래는 당권, 조국은 대권을 먹으려고 하는 거다. 또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조국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조국 대표를 민주당으로 끌어들여서 저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죠?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자기 정치라는 단어는 경계가 없습니다.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당방위 하겠다. 아니 10년 전에 컷오프 공천 탈락했어도 나는 당을 위해서 덕헌 유세 만들어 지원 유세까지 다녔다. 이것이 자기 정치냐. 오히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 덮고 무소속 출마하고 그런 게 자기 이익을 취하는 최악의 자기 정치다. 제가 이렇게 정당방위를 했습니다. 자기 정치는 아니었다. 그 반대 아닌가요? 그때 당시 상황을 두고 이제 진실 공방도 있어요. 네. 요건 이제 꼭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거 묻지 마세요. 강덕구 최고 글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 예. 그 글의 요지가 지난번 김민석 후보 나왔을 때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홍익표 수석에 의하면 대통령 입장은 통합 찬성인데 김 총리가 말한 부분과 편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네. 강덕구 최고의 글이. 그러니까 어떻게 읽히냐면 대통령은 통합 찬성했는데 김 총리는 반대한 게 아니냐 이런 세간의 의혹 제기가 당시에 있었고 네. 그것에 대해서 김민석 후보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봤더니 홍 수석이 그런 말을 강 최고에게 한 적이 없는 걸로 본인은 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 대통령이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총리인 내가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런 일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제 광덕구 최고는 저런 글을 쓰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글이 남아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저거 나왔을 때 제가 그 총인가 할 때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서 큰일 났다. 저게 언론에 나면 어떡하지? 근데 이제 삭제됐다는 거예요. 금방 삭제됐지만 이게 뭐 인터넷 세상에 그런데 오후 내내 기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사가 났죠.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부터 드리겠는데 우선 강덕구 최고가 홍익표 수석과 만난 적이 있느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홍 수석이 당시 그런 일로 강덕구 최고를 만났다면 그 한 분 만났을 리는 없고 지도부를 만났을 것 같아서 드리는 질문인데 강덕구 최고 홍 수석이 그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세요?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난 적은 있다. 네,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를 만났을 것 같아서. 그러면 같이 만났으면은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다. 홍 수석이 대통령 뜻이 통합이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통합 전대가 좋겠다는 뜻은 전달했나요? 그것 또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강덕구 최고가 홍수석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든 메시지를 듣고 보인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응은 어떤 거였어요?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오구간 대화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은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당대회가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저는 금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넘는 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동지적 관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각자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그냥 당원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하여 당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본인만의 선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건 금도를 넘어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대목은 뭐예요? 거기 관련해서. 미주알고주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당에게 또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을 생각해서 저는 이 정도 입장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사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말할 수 있는 대목이 없어요? 당 대표를 하다 보면은요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다른 말 할 게 전혀 없습니까? 저 페이스북을 보면 저도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김민석 후보에게 할 말은 없나요? 저도 이제 정식으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 후보의 약점이라든가 아니면 좀 불리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 얘기만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한 단어로 하자면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신독, 어둠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 대접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20년 넘게 정치를 해오면서 선을 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선은 의리 안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고, 그래서 정치인의 여러 덕목 중에서 의리가 중요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리는 제가 의리하다 그렇습니다. 의리가 중요하다. 결국은 지금도 당원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누군가?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도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굳이 당대표 기자회견 때 두고 보십시오. 네. 이재명을 지킬 사람은 저일 겁니다. 그 의리를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을 하신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도 깊고 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도 많고 그리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을 하는 것은 정권 재창출이고 그리고 제5기 민주정부를 이어가는 것이 정청래 개인에게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남은 4년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지지율 같은 것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끝까지 옆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제가 가장 옆자리 짝꿍으로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서 이재명 대표를 지켰듯이 그렇게 했으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저 나름대로의 의리의 법칙 그런 게 있습니다. 두고 봐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아니 거예요? 그것은 정청래가 진짜 그럴 것인가? 저를 내가 하는 걸 잘 지켜봐라. 늘 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을 향해서 두고 오십시오. 저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리를 끝까지 지킵니다라고. 의리도 중요한 능력 덕목인데 당 대표로서는 또 능력도 요구되잖아요. 근데 이제 지방선거에서 당 대표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무대였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특히 서울 탈환이 뼈 아프다고 하셨어요. 이 서울 탈환 실패가 뼈 아프다고 하셨는데 서울 탈환 실패에서 본인 책임 부분은 뭡니까? 당 대표는 선거운동을 진두지휘하고 그리고 최종 책임 그 결과에 대해서 최종 책임이 있죠. 그런 면에서 지나고 보면 참 아쉬운 것이 지방선거는 3천여 명을 공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도당에서 기초단체까지 공천하고 중앙당은 사실 광역단체장만 공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당원 당규상. 그래서 물리적으로도 모든 것을 관여하고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자율적인 자율적인 책임을 갖고 각자 이제 단위별로 선거를 치르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개입하고 관여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캠프에 맡겨놓을 만한 일은 아니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뼈아프고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캠프의 캠페인이 지금 되돌아보면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세 지침에도 내렸거든요.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유세를 이렇게 해라 하고 제가 이제 내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신다면 민주당을 찍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시려면 민주당 기호 1번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하신다면 민주당 기호 1번 아무개를 찍어주십시오. 일단 먼저 이 유세를 할 때 다 그렇게 먼저 시작해라. 그리고 저도 그렇게 했고 그럴 정도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선거다. 지방선거이긴 하지만 결국은 정권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인물 대결을 좀 하지 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캠페인에서 네. 뭐 지금 그 구체적으로 서울 시장 캠페인의 디테일한 부분을 논하자는 건 아닌데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자면 당 대표로 더 적극 개입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그래서 결국은 이길 거야 하는 안일함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박수현 충남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지도부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당 지지율도 높고 무난히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속의 안일함이 있지 않았을까.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쉬운 선거는 없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이해찬 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절실해야 되는데 과연 그랬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산 북갑의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의 책임이 있습니까? 그 부산 북갑의 실패에서는? 모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당대표가 최종 책임이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 또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하정우 후보가 유명하고 또 이미지도 좋고 하지만 낯설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언론 활동 그런 걸 통한 홍보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소위 공중전을. 네, 공중전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지역 선거지만 결국은 전국 선거처럼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목이 좀 아쉽습니다. 그것도 역시 당 대표가 그런 판단을 했다면 개입했었어야 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 마찬가지로 높은 지지율이고 결국 이길 텐데 괜히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캠프에 토기를 깰 수 있으니 개입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그때 판단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예를 들면 대구의 김부겸 네.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오라면 오고 오지 말라면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선거 운동상 필요한 조치 그런 것은 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개소식 때 제가 가서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것으로 그리고 김부겸의 이름으로 대구 선거를 치르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기는 그거는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고 아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그런데 그때 참 지나고 보면 그게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충청 강원 지역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 당시 판단이. 예, 예. 그래서 거기가 일종의 캐스팅 보트 네.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원은 성공했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충청 강원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근데 반면 충남은 실패했어요. 강원은 성공하고 충남은 왜 실패한 거죠? 충남이 실패입니까? 도지사가 됐는데. 제 말은 기초단체장을 기준으로 보지 않나. 아, 예. 기초단체장 기준으로 네. 보면 많이 못 이겼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박수현 도지사가 후보로 나갔기 때문에 그 공주 부여 청양을 또 갔지 않습니까? 거기는 국회의원이 안 됐죠. 안 됐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일자 투표가 아니라 교차 투표가 있었어요. 교차 투표를 많이 했어요. 좀 많이 한 지역 중에 하나가 네. 충남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후보의 인물 경쟁력 박수현은 오케이 그렇지만 아직은 좀 부족해. 신인들이 예, 등장했었는데.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묵은 된장 같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장 큰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는 평택을이에요, 역시 서울 못지않게. 이 평택을에서 지금 되돌아보면 아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에서 꼭 후보를 냈어야 했느냐 이런 말씀들을 지나고 나서 많이 하죠. 근데 그때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에서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마라라고 했을 때 네, 안 내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 지역을 후보를 낸다. 그 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한다. 이런 당대표로서 당연한 의무감 이런 것이 있었죠. 지금 되돌아보면 근데 어떠세요? 결과적으로 보면 어부질이 국민의힘에게 한석을 넘겨준 그런 상황이 됐죠. 한석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전에 합당이 성공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좀 생각도 혼자 많이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일종의 대선 후보들을 관리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후보를 그때 안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나고 나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훈을 좀 얻게 됐고 그래서 당 대표를 한 번 더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당 대표로서 평택을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내고 이기는 것이 당 대표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강박관념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내려놓고 큰 틀에서 우리 진영의 주자들을 위한 플랫폼이 되겠다고 생각하고 바라봤더니 네. 그러면 우리 진영의 주자들이 여러 명 살아서 자산이 되는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랬다면은
후보를 내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다. 네. 근데 그때는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네. 저거 봐라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 키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리고 비난이 있었겠죠. 뭐 친문 부활 그게 맞네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난과 공격이 또 있었고 많은 혼란이 있고 많은 분열상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었으면 결과는 달라졌죠. 근데 세상은 두 번 살지 못하는 것이 아픔이죠. 지금 되돌아보면 그거 때문에 그 선택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다. 네. 이게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이 배우신 거예요? 사람이 하루하루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은평구에 있는 진관사에 갔었거든요. 이제 비구니 스님인데 비구니 절인데요. 반야신경 같이 읽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것이 요즘 같은 경우는 지나치지 않고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사적으로 구할 것이 없으니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다. 이게 이제 반야신경 대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많은 것을 내려놓고 가슴을 쫙 펴고 생각해 보니 바둑으로 치면 이제 복귀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 제가 그 당시에 참 그런 상황이 좀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근육이 생기는 것도 데드 포인트를 지나서 세컨드 윈드 때 생긴다고 그럽니다. 푸시업을 10개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를 더했을 때 11개를 했을 때 그만큼 근육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고 보면 생각해 보니 복귀를 해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 나도 근육이 하나 더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당대표로서 모든 지역에서 다 이겨야 된다는 사명감도 있고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책무인지도 알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 정청래 당대표하고 조국 대선 후보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 맞네. 그런 소리도 듣기 싫고 심리적 방어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죠. 네. 제가 사실 그런 말 한 적 있는데 선거 때 그런 거 있으신 것 같다고.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오판하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리고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생각나는데요. 네. 총선 승리, 대선 승리를 하려면 당 안으로는 사통 통합, 내분 대통령 지지자들 다 모여라. 그리고 당 밖으로는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하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틀에서 생각해야 한다. 네.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막 프레임에 밀려서 작은 선택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런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막 치열한 싸움의 현장 아닙니까? 죽삼 지방 그 속에 제가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좀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전황을 좀 보는 것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리더한테 꼭 필요하죠. 네네. 안 그러면 그 작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그리고 이제 후보들의 지원 요청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막 가서 막 도와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급한 일정, 많은 일정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도 평택을에서는 당대표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적할게. 저를 질책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선거 때도 이 얘기 했었어요 제가. 네. 네, 그 프레임 밀린 거라고 거기 넘어가신 거라고. 네네. 자, 또 하나가 당정 협력 혼선이다라고 김민석 후보가 지적했던데 그래서 당정 협력이 혼선으로 국정선거 못 냈다라는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정 당정적 엇박자를 공격했는데 저는 엇박자를 낸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정청이 조율해서 수많은 입법 성과를 냈습니다. 실제로 검찰개혁 좀 있으면 뭐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보안수사권을 제외하고는 공소청, 중수청 어렵사리 여기까지 왔고요. 또 대법관 증원 수십 년 동안 못했던 거 같이 당정청이 힘을 합쳐서 했고 법 왜곡죄
했고요. 재판소 원제 이것도 굉장히 큰 사안입니다. 이것도 했고요. 언론개혁 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 7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 아주 십수년 동안 염원했던 그리고 당원들이 염원했던 1인 1표제 당원 주권 정당 개혁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했죠. 그런데 저를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을 코스피 5천 되는 날 왜 했냐? 그게 찬물을 끼얹었냐? 5천이 될지 몰랐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하루 전날.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불철주야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목 현안에 대해서 당면 과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보안수사권 법안 법사위에 전면 폐지 법안의 법사위에 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보안수사권 특히 법사위 내에서도 보안수사권 제한적으로 살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몇몇 의원들에서 나오거든요. 이러다가 보안수사권 폐지 전면 폐지 못하고 일부 살려주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바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 당론이에요. 왜냐하면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것이 기본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의총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기소만 해라. 경찰이 수사해라.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보안 수사권도 수사권이에요. 그 논리는 다 알겠는데 제 말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네. 법사위에서 어쨌든 전면 폐지안이 일단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법사위에 통과되려면 민주당 의원들은 똘똘 뭉쳐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법사위 의원들 중에도 몇몇 분은 어제 기자회견도 했던데 제한적 보안수사권 허용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그것도 민주당 법사위원들 중에서도 이게 통일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잘 정리될 겁니다. 그리고 보안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게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의원님이 장담하십니까? 어제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 도 그런 입장이고 지금까지 수없이 확인해 왔고 그래서 일부 지금 언론에서 보통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언론 프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흔들리는 일부 의원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이 대세는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숫자가 적어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딱 하나로 뭉쳐야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국힘이 반대한다면. 아니, 지금까지 한두 명이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당론을 결정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전면 폐지에 대해서 좀 더 수기하자, 좀 더 미루자 이런 얘기는 결국은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실정법에요.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좀 더 수기하자, 미루자 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기소할 단계에서 검사가 잘 모르겠는데 그랬을 때는 수사권을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나 가해자나 다시 불러서 면담권, 확인권 이런 것을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은정 의원하고도 아주 디테일하게 많이 지금 논의했던 사항이고 제가 그 부분에는 공부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대표가 아니시잖아요. 그렇지만 조금의 영향력은 있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보안수사권은 그러면 권한이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호투표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결선투표제, 선호투표제 아직도 결정을 최고에서 못 내고 있던데. 제가 당대표로서 이제 방망이를 두드리며 의사봉 두드리면서 의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당헌 몇 조, 당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의결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선호투표제는 전준위에서 결정할 때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당헌 당규에 없습니다. 그게 당헌 당규 위반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전준위에서 의결한 것은 의결은 했으나 의결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당원 당규 위반 소지를 없애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미 당원 당규 위반 소지를 인지하지 못했을 때 당에서 결정했다고 그러고 마포구청장 취임식 참석하고 나오니까 기자들이 물어요. 지금 선거투표제로 결정되는데 어떤 입장입니까?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한다. 이미 저는 밝혔어요. 저는 유불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결선 투표제를 해도 되고 선거 투표제를 해도 된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 당원 당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래서 당원 당규 위반 소지를 없애달라. 뭘 해도 좋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저는 따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선거투표도 상관이 없는데 네. 당헌당규 위반이니까 그럼 당헌당규를 개정해 달라는 요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선거투표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선거투표제를 하려고 할 거면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이번에 뭐 전당원 투표 얘기도 있던데 저는 결선 투표제로 지금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순회 경선은 지금 순회 경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선 투표하고 맞는 짝이에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당규에는요 순위 투표, 선호 투표를 되면 중간에 계속 발표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개표 결과를. 그래서 이거는 안 하루에 맞아요. 결정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선거투표는. 당원 당규를 얼마나 검토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이 전당대회 선거는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를 한다 또 당규에도 돼 있어요. 그래서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마치 그렇게 하면 제가 유불리를 따져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난 그거 관계 없다. 내가 불리하더라도 선거투표 그냥 결정되면 받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당헌당규를 해결하고 해라.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무효 수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전당대회가 원인 무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럼 지금 최고위에서는 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최고위원들이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헌당규를 고치자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당원 당규를 당원까지 고치는 데는 많은 무리함이 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그럼 현실적인 방안은 뭡니까? 내일까지 결론 낸다고 하던데. 지도부에서 뭐 오늘 또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좋으니 그냥 결정해 줘라.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부가 결정할 게 청년 최고위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이번 전당에서 별도로.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듯이 당원 당규에서 움직이거든요. 청년 최고위원제는 당원 당규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죠. 예, 그래서 의결을 하려면 청년 최고위원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당원이 있어요. 당원이 없어요. 그게 당원에 근거한 당원 당규에 근거한 의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결이 됐으나 의결이 안 된 거예요. 하나 있고 또한 저는 책임권 있고 모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오류가 많이 있다. 저는 청년 최고위원제를 해야 2030들이 다 지지하느냐, 지지율이 높아지느냐. 저는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예, 않는다. 그래서 저는 어제 당원 당규도 없는 조항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있거든요. 당원 당규상 1명은 전략 지역에 배정할 수밖에 없어요. 당원 당규상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명은 지난번 평당원에서 1명을 선발해서 그걸 지명했듯이 청년들 중에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응모를 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뽑고 그래서 당선이 된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당대표가 지명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 공약했습니다. 있는 제도로 가지고 하자.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네. 김민석 후보와 시간이 딱 정확하게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분만 더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당원들에게 유권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일편단심 저는 민주당 바보입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민주당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오직 민심, 오직 당신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의 진심, 저의 단심, 저의 민주당과의 의리 이런 부분이 평가되면 전당대회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안 좋은 결과가 있겠죠. 저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의 지금까지의 민주당 역사 속에서의 나의 역할 그것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평가든 달게 받고 거기에 불만을 표출하지 않겠습니다. 당원들께서 정청래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해 주시고 또 앞으로 당과의 의리,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잘 지킬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전 전당대회 때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는 끝까지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정청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